저는 제 아들에게 죽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가 아닌 의사로서 그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보내주라고, 장기를 기증하라고. 그 아이는 이미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데드,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죠. 통계에 가려보지 못했던 것들, 과학으로 외면했던 따뜻한 생명의 신호, 그 모든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깨워줬습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을 되돌린 한국 의료의 철학과 기적의 기록, 그 믿을 수 없는 여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엘 클라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병리학과 교수였죠.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를 오직 숫자로만 판정해온 냉정한 의학자였습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희망보다는 통계를 신봉해왔던 사람이었어요. 제 연구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끊임없이 환자들의 생체 신호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전도, 뇌파,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것이 숫자로 변환되어 저에게 전달됐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생과 사를 판정하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차가운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평가가 자랑스러웠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과학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의학은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7년 전 그날 제 모든 신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제 아들 마이클이 뇌사 판정을 받게 된 거죠. 하필 제가 직접 아들의 MRI를 보며 진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하버드 병원 영상의학과 판독실에서 마이클의 뇌 영상을 바라보던 그 순간 말이죠. 뇌관 반사 없음, 자발호흡 없음, 모든 지표가 명확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예외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의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요. 차가운 모니터 화면 속에서 과학적 근거만을 찾았어요. 뇌혈류 스캔 결과도 확인했고, 뇌간 청석 유발전이 검사도 시행했습니다. 모든 결과가 동일했죠. 동료 의사들 앞에서 저는 담담하게 보고했어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입니다. 연명 치료만 지속하겠다고 결정했죠. 그들은 제 전문성을 신뢰했고, 저 역시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은 괴물이야.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과학은 감정이 아니야. 죽음은 통계일 뿐이다라고요. 아내는 결국 떠났어요. 당신은 의사일지 몰라도 아버지는 아니야라는 말을 남기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답답했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매주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였죠. 마이클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전부였어요. 맥박, 혈압, 인공호흡기 설정값, 모든 것을 차트에 기입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존경했어요. 자신의 아들 앞에서도 객관성을 잃지 않는다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런 평가가 자랑스러웠어요. 진정한 과학자라고 생각했거든요. 7년 동안 저는 마이클과 단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손을 잡아본 적도,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 확인 완료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게 전부였죠. 왜냐하면 제게 마이클은 이미 통계적으로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감정은 과학적 판단을 흐리는 불순물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제가 곧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논문 때문에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실에서 각종 국제 논문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의학 저널들이 쌓여 있었죠. 그 중에서 국제재활신경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뇌사 판정 환자에서 미세신경 반응을 발견했다는 서울의 한 병원 보고서였어요. 제목만 보고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감정적인 동양인들의 희망사항을 과학으로 포장한 거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호기심에 논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연구 방법론이 매우 체계적이었고
데이터 분석도 정밀했어요. 하버드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논문이 나오기 쉽지 않을 정도였죠. 그리고 논문 속 MRI 이미지를 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신경활동 패턴이 보였거든요. 그 순간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마이클의 오래전 MRI와 비슷한 형태 같았거든요. 급하게 마이클의 과거 검사 결과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7년 전 초기 영상들부터 최근 것까지 모두 재검토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 밤새워 분석했죠. 그리고 정말로 발견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7년 동안 제가 간과했던 그 무언가가 말이에요. 기존 장비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지만 한국 논문의 분석 방법을 적용해보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전 제자인 에밀리 윌슨이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뭔가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더니 궁금해했어요. 저는 논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뭔가 놀라운 연구를 했어라고요. 에밀리가 논문을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님, 이건 과학이 아니라 종교죠. 뇌사 환자가 반응한다니요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클의 새로 분석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때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가보겠다고 말한 거예요. 에밀리는 깜짝 놀라며 말렸어요. 교수님, 정말이세요? 하버드 교수가 그런 곳에 가신다고요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과학자로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의사로서 가신다면 하버드도 책임 못 집니다라고요. 저는 여권을 꺼내며 대답했어요. 이번엔 의사가 아니라 아버지로 가보려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7년 동안 저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걸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제가 놓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가 될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처음으로 과학자의 이성을 앞섰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혹시 기적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생겼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첨단 의료기기 같았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죠. 하버드에서 본 어떤 시설보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첫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강동구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병원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것도 모두 최신식 건물들이었죠. 미국에서 본 낡은 병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이렇게 발달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강동구 재활전문센터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놀란 건 환자 기록 시스템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환자 정보를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환자의 냄새 선호도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하버드에서도 이런 세심함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건 한국인 중년 여의사였어요. 한소영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느낌의 분이었죠. 제가 마이클의 상태를 설명하자 한소영 박사는 차분하게 들어주었어요. 한소영 박사가 마이클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져온 모든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7년간의 MRI, CT, 뇌파 검사 자료들을 펼쳐놓았죠. 한소영 박사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아이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봅니다라고 말이죠.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게 진단입니까? 희망입니까? 라고요. 한소영 박사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사람을 본 소견입니다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한국 의사들은 환자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봤어요. 숫자 너머의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죠. 이런 접근법은 하버드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소영 박사는 고해상도 MRI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특수 기법을 사용해 보자고 했어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인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김세훈 병원 윤리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외국 사례이고 고위험 MRI는 병원윤리위원회 통과 전에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어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또다시 막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김세훈 팀장의 태도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정말 걱정하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책임감이 느껴졌죠. 이런 체계적인 접근이 오히려 신뢰가 갔습니다. 한소영 박사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우선 기존 장비로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한국의 영상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말이에요. 저는 동의했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김에 한국 의학의 실력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검사실로 향하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장비가 최신형이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미국에서도 보지 못한 것들이었죠. 한국의 의료 기술 수준이 상상 이상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라면 정말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소영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일어나죠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제가 놓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소영 박사는 직접 고해상도 수동 판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봤던 마이클의 MRI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개발한 미세 신호 검출 기법이었죠. 하버드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소영 박사가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해마 부위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과연 무엇을 찾은 걸까요? 한소영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신경 신호가 감지된다는 거였어요. 기존 장비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반사도 아니고 기계가 잡아낸 것도 아닙니다.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라고 한소영 박사가 설명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제가 놓쳤던 것을 한국 의사가 몇 시간 만에 찾아낸 거였거든요. 하버드의 최첨단 장비로도 발견하지 못했던 걸 말이에요. 한국 의료진의 실력이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한소영 박사는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런 신호는 환자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거였습니다. 즉, 마이클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동안 저는 뭘 한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이클의 병실에 제대로 앉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의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말이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이클, 듣고 있다면 아빠 손을 한 번만이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손이 먼저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정말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어요. 마이클이 반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7년 동안 제가 죽었다고 단정했던 아이가 살아있었던 거였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너무 차가운 과학만 믿고 아들을 포기했던 거죠. 한국에 와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때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돌아오세요. 기적은 의사가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라고 화를 냈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로 난 의사가 아니다라고요.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의학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한국 의사들은 환자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기계가 놓치는 걸 사람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한소영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통계가 절망적이어도 사람은 숫자가 아니거든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의학 교과서에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의학이 무엇인지를요. 그날 밤 저는 마이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아준 거였습니다. 아들을 되찾아준 거죠. 한국 의료진은 즉시 감각 자극요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소영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미세한 신경 반응이 있다면 적절한 자극을 통해 더 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죠. 한국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이 어릴 때 좋아했던 모험 소설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나갔죠. 7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어릴 적 내가 좋아했던 곡이야. 기억나니라고 말하며 마이클이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거든요. 한소영 박사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하루에 10번씩 들려주자는 거였어요. 특히 아들이 기억할 만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말해보라고 했죠. 저는 녹음기 앞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라, 아빠야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이 격려해줬어요.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영어로도 녹음했습니다. 마이클이 어릴 때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Dad, I'm here,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를 반복해서 말했죠. 한소영 박사는 이런 친숙한 표현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병실에 스피커를 설치했어요. 제 목소리가 하루 종일 마이클에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한국 간호사들도 함께 도와줬어요. 정해진 시간마다 음성을 재생해주고 마이클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했죠. 며칠이 지났을까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마이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간호사들도 같은 걸 관찰했어요.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소영 박사가 흥미로워했어요. 청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재활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말 마이클이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마이클 곁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한소영 박사를 불렀어요. 이것 좀 봐달라고 말이죠. 한소영 박사가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발성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마이클에게 더 가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들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지만 분명한 단어가 말이죠. 데드, 아빠라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했어요. 마이클이 7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기적을 직접 목격한 거였죠. 한소영 박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회복은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일입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요. 저는 마이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게라고요. 한국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라고 말했어요. 마이클은 다시 한번 대드라고 말했습니다. 더 선명하게요. 저는 무너진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데이터를 너무 오래 들여다보다가 아이를 잊었어라고 말이죠. 한국의 의학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걸 일깨워준 순간이었어요. 마이클은 그 후 단어를 하나씩 더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데드만 반복하던 아이가 점점 더 많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거든요. 한소영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단계별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목표는 살려내는 게 아니라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어요. 단순한 소생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회복이었죠. 마이클이 아파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7년 동안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한국 간호사가 저를 달래줬습니다. 괜찮아요.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는 좋은 신호예요 라고 말해줬죠. 그리고 마이클이 엄마라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급하게 전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마이클이 깨어났어. 당신을 찾고 있어라고 말했죠.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물리치료사들이 마이클의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 근력 회복 훈련을 할 거예요 라고 설명해줬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걸을 수 있게 될까요? 라고 물었죠. 한국에서는 불가능이란 없어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자신감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한국 의료진의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김세훈 윤리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엔 교수님이 위험한 시도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하지만 지금은 제가 틀렸다고 인정합니다 라고 했죠. 저는 그에게 고마웠어요. 한국 의료진의 열린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마이클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빠, 목말라라고 완전한 문장을 구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한소영 박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교수님은 이제 뭘 하실 건가요? 라고 말이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이런 의학이 진짜 의학인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죠라고 한소영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협력해서 더 많은 환자들을 도와보자고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이클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건 아빠야. 한국이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줬어라고 말이죠. 병원 복도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배운 것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를 갖고 있군요라고 말했죠. 한국의 의학 철학이 정말 위대하다고 느꼈어요. 한소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살려내는 게 아니라 다시 살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한국 의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철학 말이에요. 드디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마이클의 보행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한국 재활 전문가들이 최첨단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근전도 센서를 마이클의 다리에 부착하기 시작했어요. 주치의가 말했어요. 오늘이 마이클 군의 첫걸음을 시도하는 날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한국에서는 꿈이 현실이 됩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마이클을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우는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7년 만에 아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였거든요. 마이클, 할 수 있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라고 격려했죠. 한국 물리치료사가 마이클을 받쳐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해볼게요라고 답했어요. 그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마이클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힘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라고 격려해줬죠. 그들의 끈기가 대단했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의 발이 바닥을 건드린 거예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됐어, 해냈어라고 저는 소리쳤어요. 병원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내가 걸었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넌 정말 다시 태어난 거구나라고 말하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한소영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의학의 힘입니다라고 했죠.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깨달았어요. 병원 직원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마이클 군 정말 대단해요라고 간호사들이 말했어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진짜 아버지는 이제서야 되고 있었거든요. 마이클이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엔 더 안정적이었어요. 아빠, 봐봐. 나 혼자 걸을 수 있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답했어요. 김세훈 팀장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교수님이 한국을 믿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 건 저예요. 한국이 제 아들을 되찾아줬어요 라고 답했죠. 그 발걸음은 단순한 한 걸음이 아니었어요. 7년간의 절망을 밀어낸 희망의 걸음이었습니다. 한국 의학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선물해준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몇 달 후 서울 재활병원 강당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의학 콘퍼런스가 열린 거예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게 됐습니다. 하버드 교수에서 한국에서 배운 학생이 된 이야기를 말이죠. 진단은 죽음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가능성을 발굴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라고 저는 말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한국 의학의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순간이었죠. 마이클도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가 아닌 의자에 앉아서 말이죠. 그 모습만으로도 한국 의학의 기적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두 번째 인생을 얻었습니다라고 저는 고백했어요. 마이클은 제 아들이었고 이젠 한국의 환자이자 시민입니다라고 말하자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통계가 포기한 곳에서 사람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나라라고 소개했죠. 한소영 박사도 무대에 올라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데이터가 절망적이어도 인간의 존엄성은 포기하지 않죠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의학은 진단으로 끝났지만 한국에서 배운 의학은 진단에서 시작됩니다라고요. 한국 의료진들의 철학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설명했어요. 마이클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덕분에 다시 살게 됐어요라고 했죠. 7년간 뇌사 판정을 받았던 아이가 무대에서 말하는 모습을 본 청중들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의학의 실력을 직접 목격한 거였거든요. 콘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서울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한소영 박사와 함께 연구를 계속하며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우고 싶었거든요. 마이클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저는 말했어요. 이젠 내가 널 배우고 있어. 그리고 한국은 그걸 가능하게 해줬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제 스승이 된 셈이었죠. 한국이 우리에게 준 또 다른 선물이었어요. 진료실 대신 마이클 곁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가 먼저, 의사는 그 다음이야 라고 말이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 말입니다. 저는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어요. 뇌사 진단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통계가 멈춘 곳에서 희망을 찾는 한국식 의학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죠. 마이클이 제게 말했어요. 아빠, 우리가 한국에 온 게 정말 다행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국이 우리를 구해줬어라고 답했죠.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을 보는 나라, 진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는 나라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의사가 되었고,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선물해준 기적이었죠.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했수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